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박진아 작가님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함은 박진아라고 소개했습니다. 맞죠? 예. 그리고 다른 이름도 있으시나요? 아니요. 박진아. 예. 카톡을 보니까 가디안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이번 전시 제목인데 가디언스 오브 캐비넷이라고. 캐비넷의 가디언이다. 주제로 원래 전시가 이번 전시가 이제 4월에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돼서 6월로. 예. 마인블라우라는 공간에 논 베를린 주체로 같이 하는 전시. 그리고 베를린에서 전시가 예, 베를린 펜트라고. 저기서. 예. 독일에 오신 지가 벌써 꽤 오래됐다고 들었습니다. 언제? 2007년에 왔거든요. 2007년에? 예, 한 13년 됐죠. 13년. 예. 라이프치 미대에서 회화과 졸업을 하고 한 1년 있다가 베를린 넘어와서 이제 많은 좌절과 많은 일들이 겪으면서 작가가 되었죠. 그래서 라이프치히에서 공부하신 게 한 6년 정도? 네. 그리고 13년에 지금 베를린으로 왔으니까 2013년에 베를린 오셔서 지금 7년 정도 되셨습니다. 6년과 7년. 근데 많은 좌절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떤 좌절 말씀하시나요? 그 라이프치히에서는 이제 학생이었고 거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 2의 홈그라운드였으니까 한국 말고 그리고 이제 베를린 넘어왔을 때는 이제 사막의 모래알처럼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일단 집 구하는 것부터 한 2년 정도 걸렸고 아뜰리에 다 세팅되는데 한 3년 걸린 것 같고. 근데 굳이 라이프치히 마치시고 베를린으로 옮기시게 된 계기는? 그러니까 라이프치히가 사실 그 페인터들한테는 화가들한테는 막 좀 파라다이스예요. 거기 환경 자체가. 페인터들 아주 메이저 페인터들이 다 몰려 있고 네오라우프부터 시작해서 거기는 이제 떠나지 않고 다 거기서 작업을 해요. 유명한 페인터들이. 예, 라이프를 지키겠다 뭐 이러면서. 그게 이제 아주 장점인데 그리고 이제 환경이 굉장히 조용하고. 근데 외국인으로서는 조금 힘들어요 거기가. 그래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화가들 대부분 독일 화가들이 다 독일인이죠. 동독 출신도 있고 서독 출신도 있고 다. 근데 대부분 동독 베이스들이었고. 근데 외국인들한테는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호의적이 않다기보다 이제 어쨌든 버텨야 되는데 그 생활비나 뭐 이런 것들이 거기는 이제 기회가 많지가 않으니까 소도시고 외국인 비율이 한 2%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좀 사실 폐쇄적이죠 사실. 라이브에서 이제 볼 건 좀 다 본 것 같은 느낌들이 좀 있었어요. 그 얼터너티브 문화가 처음엔 너무 좋았는데 너무 계속 보니까 좀 새로운 거를 좀 보고 싶은 그게 있어서 어차피 저는 외국인이니까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베를린을 경험을 해야겠다 그래서 왔는데 생각보다 그 정착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었죠. 아마 다들 그랬을 거예요. 쉽게 정착한 작가들 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외국 작가들도 그러고. 특히 제일 어려웠던 것은 이제 집 구하는 거. 작업실. 예. 집하고 작업실. 예. 2013년이면 이제 한참 여기도. 이제 막 올라가고 있을 때. 그리고 이제 그 물가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라이프치히랑 베를린이. 어디가 더 높아요? 베를린이 높죠. 베를린도 싼 편인데도 라이프치히가 훨씬 싸니까 그렇죠. 버짓이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또 사이드 잡을 많이 해야 됐었고. 그러셨군요. 예. 그러면 이 작업실 구하는 데까지는 총 3년이 걸리셨으니까 3년 동안에는 더 오래 이 작업실까지 더 오래 걸렸고 그냥 계속 좀 이제 그 누구 밑에 들어간 작업실 쪽으로 계속 이렇게 옮겨 다니다가 최근에 이제 저희 이제 작업실이 세팅이 된 거고 여기 작업실은 계속 있었는데 제 이름으로 계약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언제부터 그럼 이 작업실에? 작년 8월부터 했고 그 전에 작업실도 되게 좋았는데 다 누구 밑에 있는 거예요. 힘든 그 과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는데 혹시 외국 경험이 없는 또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좀 알기 쉽게 한번 사례를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그 통장에 돈이 많이 없으면 집 계약이 일단 예술가들은 많이 밀리죠. 그래서 왜냐면 그렇죠. 뱅커나 뭐 로이어나 얘네들은 집 구하기 쉽죠 여기서. 근데 저희랑은 계약 자체가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쉽지가 않으니까 뭐 3개월 살고 1년 살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느 정도 저도 돈을 모으고 해가지고 또 집계약하고 그거 하는데 한 2년 걸린 것 같고 집계약까지도 그 다음에 집 계약되고 거기서 이제 집에서 작업하다가 도저히 안 돼 있어서 작업실 구하는데 만만치 않으니까 또 그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자기 작품 활동을 하기 위해서의 공간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또 재정적인 문제도 굉장히 중요했으니까 베를린에서 그러면은 이제 작품 활동 외에 그 소위 말하는 파트타임 잡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했었죠. 지금도 조금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어떤 걸 좀 하셨어요? 또 하시고 계시고? 저는 이제 작가들 어시스턴트도 했었고 그다음에 애들 이제 수업 개인 레슨을 제일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럼 개인 레슨 같은 게 어떻게 독일 미술가를 지향하는 학생들? 예, 그죠. 한국에서 이제 넘어온 여기 이제 마페라고 하는 포트폴리오 이제 그 수업인데 포트폴리오 만들어주는 건 아니고 이제 그 드로잉 코스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면서 개인 프리바트 레슨들을 많이 했죠. 주로 이제 한국에서 와서 그 마페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그거랑 그렇게 이제 조금 세팅을 하고 이제 그림 판매가 시작이 되고 하면서 이제 맞춰졌죠 이런 일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타지에 와서 고생하는 거죠. 그죠. 내가 왜 여기 있는 걸까? 그죠. 한국에 가서 하지 않을까? 이런 그 고민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리고 이제 나이도 30대 중반이었으니까 커리어적으로 되게 영 아티스트 그 기회들을 한국에는 이제 있으니까 그때 이걸 귀국을 해야 되나 어떤 커리어적인 고민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쪽으로 선택을 했고 그때 이쪽으로 선택하게 이유는 뭐였어요? 작업이 일단은 제일 먼저여서 그러니까 왠지 지금 그때 상태에서 지금 만약에 들어가면 작업이 100% 다운그레이드가 될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 여기서 조금 더 좋은 것들 많이 보고 그 시간 좀 영감도 많이 받고 제 거를 좀 이렇게 만들어내는 시간들이 좀 필요했는데 그래서 그냥 그런 거를 포기를 했죠. 한국에서의 커리어를. 그래서 여기서 몇 년을 좀 고생을 좀 했어요. 그거 가지고. 결국 도전의 시기였던 거죠. 그죠? 그리고 약간 완성이 되기 전에 이제 귀국을 하면 많이 좀 휩쓸릴 것 같은 느낌들이 좀 있어서 제게 조금 단단해지고 나서 가야지라고 했는데 또 그 시기도 놓쳐서 그냥 여기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보세요? 여기서 남아있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직도 지금 고민 중인데 그거는 언젠가는 여기서 뭐 평생 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저는 지금 계획은 이제 한국에서 한 3년 전부터 전주도 하고 2년 전에는 개인전도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랑 여기랑 그냥 저는 지금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한국도 하고 여기도 하고. 고난의 시기를 거치면서 국제적인 관계를 맺게 되셨는데 아마 뭐 남성 예술가들하고 여성 예술가들에게 그 경험의 정도라든지 이런 거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독일에서도 지금 고난의 시기를 오랜 동안 정착을 하시는 과정이 굉장히 힘드셨는데 여성이기 때문에 뭐 더 힘들었다거나 혹은 여성이기 때문에 어떤 편견의 선입견을 받았다거나 그런 경험 있으신지. 저는 사실 딱히 제가 그렇게 느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있었을 수 있는데 제가 되게 심각하게 느낀 적은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같이 좀 고생했던 작가들, 귀국한 작가들도 대부분 남자 작가들이고 여자 작가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남자 작가들은 조금 더 뭔가 일을 더 할 수 있고 더 버틸 수 있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각자 도생하는. 남녀에 있어서는 지금 예술 영역에 특히 여기서 경험하시기로는 특별한 차이가 없이 동등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그렇게 되는 것들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여건이랄까 이건 뭐라고 보십니까? 한국에서도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많이는 못 느꼈던 이유가 그때가 제가 활동했던 당시가 2005년, 6년, 7년 이때였어요. 그때가 유일하게 한국 미술계가 그 마켓이 형성이 돼서 봄날이라고 얘기해요 그때를. 그리고 그때 굉장히 젊은 작가들이 작품 판매가 잘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경제가 되게 좋았었나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서브프라임 터지고 다시 안 좋아졌지만 그 3년, 4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대항공간이라는 것들이
썼는데 그쪽에서 상업신으로 연결이 많이 됐었고 시장이 뚫려버리니까 돈이 돌기 시작한 거죠, 미술계에. 그랬더니 이제 학벌 문제가 좀 사라져요, 거기서. 어느 학교 출신 이게 좀 사라지고 그리고 젠더 문제도 좀 사라지고 남자 작가여서 내가 사고 뭐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경제가 다시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미술 시장이 꽁꽁 얼으니까 다시 스물스물 이제 또 파벌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기죠. 경쟁 자체가 좀 치열해지면서 파이가 이제 작아지니까 그때 이제 그럼 누구를 밀어줘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일들이 생기고 그다음 이제 기금형들이 최근에는 이제 많이 생기니까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우리 선생님의 작품에 대해서 좀 작품 세계에 대해서 좀 설명 먼저 해주시고 그것들이 전체적인 지금 현재 미술 시장계에서 국제적인 네트워크 안에 지금 계시는데 거기에서 위치가 그렇게까지는 안 소소하게. 지금 하는 작업들은 지금 동물원, 식물원, 그다음 뮤지엄에서 제가 이미지들을 컬렉션을 해갖고 와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제조업하는 작업인데 얘네들의 이제 특징이 콜로니얼한 잔재들이고 그런 공간들에서 그쪽에서 이제 약탈되어진 것들을 제가 이미지를 다시 약탈을 해서 작업으로 만들어서 그 호기심의 방이라는 그 분덕함머 개념 있잖아요. 그 분덕함머를 만드는 건데요. 그게 2018년에 했던 개인전 제목인데 그때 이제 컬렉터스 룸이에요. 그 전시가. 그때는 이제 제가 원하는 이미지들만 모아서 내 개인성을 좀 여기서 드러내는 일이었으면 이번 전시에서는 콜로니얼한 잔재들을 제가 직접 적극적으로 좀 찾아다니면서 이미지들을 다시 뺏어오는, 다시 약탈해오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지금 AR 기술이랑 같이 해요. 이번에.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밖에서 2차원이랑 3차원 동시에 놀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제규어가 튀어나와서 계속 돌아요, 여기서. 그 동물원 가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계속 돌잖아요, 애들이. 그런 것들 구현하고 뮤지엄 분위기로 이제 만들고 해서 이제 저만의 개인 컬렉터스 룸을 만드는 건데 그 안에는 이제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비판들이 좀 있죠. 주제가 굉장히 참치가 좋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뭐 특히 유럽이 이제 식민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 그것 자체도 성찰하게끔 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주제를 어떻게 선택하게 되신 계기가 있어요? 이게 사실 되게 오래됐는데요. 2012년 졸업을 할 때도 이 비슷한 주제였어요. 그 프레젠테이션 디플롬 디펜스 내용이. 근데 그때 이제 고민들이 시작이 된 얘기들인데 학교에서 이제 교수가 바뀌면서 새로운 교수가 와서 저한테 그런 강요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넌 여기서 유일한 한국인이고 아시아인이니 저희 클래스에 저밖에 없었거든, 아시아인이. 그랬더니 너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아시아적인 거를 좀 꺼내라. 네가 하는 건 지금 되게 유럽적인 것 같아. 그런 얘기들을 좀 들으면서 고민이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비판했던 그 이론에서만 봤던 얘기를 이제 여기서 현실로 본 거죠. 제가 겪은. 그래서 마지막에는 심하게는 야 그럴 거면 김치를 그려 뭐. 아니면 부산에 조선소 있잖아. 뭐 거기 공간 좋잖아. 막 그런 얘기들을 이제 듣고 그럼 제가 대하대 장학금을 받았었는데 그쪽에 라이터린이랑 얘기를 할 때도 비슷한 얘기들을 듣고 그래서 이 기득권들이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강요가 이렇게 규정지어지는 거죠. 정체성 자체가 규정되어지는 거야. 아시안으로서.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요되어진 딜레마를 저한테 주는 거죠. 나를 보여줘야, 너를 보여줘야 하는데 내가 아니라 국가적인. 그렇죠. 거기서 그럼 내 개인은 뭐지? 라는 고민들이 시작이 됐고, 지금 그런 얘기들이 계속 조금 디벨롭이 됐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그 가디언스 오브 캐비넷의 그 캐비넷이라는 거는 제 개인적인 사적 공간이가 사적 소유의 공간인 거죠. 뭐 그런 내용들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안적인 어떤 그 요소들을 오히려 이제 그 학교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은 강조를 했지만 이미 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탈민족적이라 탈국가적이라든지 그러한 나 자신의 정체성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지금 이런 작품들을 보면은 이미 유럽에 오히려 유럽의 역사들을 성찰하게끔 하는 그 접근이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하나는 유럽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는 그러겠죠. 아 이게 이 아시안인 그게 또 갑자기 또 아시안인의 관점에서 우리 유럽 역사들을 이런 식으로 또 성찰하게 만드는구나라고 하는 성기능도 있겠지만 어떤 편으로 본다면 우리를 얼마나 알길래 그러느냐라고 하는 식의 비판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그래서 수도 있겠죠. 지금 그 전시의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그 경험이 있어요. 한국에서 이 작업을 보여줬더니 교수님들이랑 오셔가지고 너무 유럽적이라는 거예요. 거긴 또 유럽적이. 예, 그러니까 거기서도 어떤 문화적인 편견들이 그 허구성이 존재를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봤을 때는 이건 무조건 아시아치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사실 둘 다 어떤 편견을 가지고 어떤 허구를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오리엔탈리즘 비판이 아니라 이거는 조금 더 한 발짝 더 가서 양쪽 세계가 그렇죠. 가지고 있는 딜레마. 이쪽은 오리엔탈리즘이고 이쪽은 옥시덴탈리즘이라고. 근데 저는 사실 동양화를 전공을 했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저한테는 그냥 당연히 저한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공부한 것들이 동양화도 했고 서양화도 했고 어렸을 때는 또 서양화를 했고 다 이렇게 혼합돼서 만들어진 어떤 거고 제 레퍼런스 자체도 동양 미술에서도 오고 서양 미술에서도 와요. 다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쪽 나라에서는 뭐라고 하고 이쪽 나라에서 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아시안으로서의 어떤 규정을 강요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뭐 여성이자 동시에 또 아시아인 외국인 거기에 따른 뭐 문제라든지 혹은 불이익이라든지 잘 그런 거를 못 느꼈던 게 일단 저랑 일을 하는 대부분 디렉터나 큐레이터들이 대부분 여자들이었고요. 되게 그냥 공평하게 일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거든요. 지금 전시도 지금 스태프들이 한 5-6명이 있는데 뭐 디렉터, 큐레이터, 뭐 디자이너, AR 디자이너, 뭐 어시스턴트 뭐 그 중에 지금 디자이너 남자분 빼고 다 여자들이고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베를린이 예술활동하기에 어떤 장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한 게 인풋 아웃풋이거든요. 이제 인스피레이션 그 개념에서 일단 굉장히 좋은 전시들이 많죠, 베를린에. 그리고 세계적인 전시도 많고. 그거를 이제 언제든지 나가서 직접 보고 영감을 받고 사고도 굉장히 많이 바뀌죠, 거기서. 그러니까 어떤 시류라기보다는 어떤 예를 들면 뭐 페인팅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미디어 아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바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작가들 열려만 있으면 언제든지 내 작업이랑 같이 좀 혼합해 볼 수 있고 이런 환경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이 좀 계속 유지가 좀 되는 느낌들이 좀 있고 그러니까 환경이 좋다 보니까. 그리고 물론 작업실에 세팅하는데 오래 걸리긴 했지만 그런 것들이 좀 세팅이 돼 있으면 작업 환경 자체도 여기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좀 조용하고. 동시에 또 예술가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 면에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어떤가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카이스카에서 보험을 지금 많이 지금 대신 내주고 있는 거니까 건강보험이나 이런 게 굉장히 싸죠 지금 나라에서 해주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독일 애들이랑은 또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제 졸업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5년 정도 헤매는 시간들이 다들 좀 있어요. 뭐 2년이라도. 그 시기에 보통 독일 애들은 아르바이트로스 겔트를 받아요. 실업급여라는 거. 그래서 얘네들은 하루를 다 자기 작업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 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사이드 잡을 해야 돼요. 그러면 물리적인 시간이 기하급수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작업이 이렇게 올라오는 데까지. 근데 제가 여기 있기로 뭐 마음 이상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지금 베베카 같은 경우도 그 BBK에서 아틀리에를 굉장히 싸게 작가들한테 주는데 그 경쟁이 지금 장난이 아니고 보통 한 공간 오는데 한 300명 몰려요. 한 명 뽑고 하는데 저희 같이 싱글들은 제일 맨 마지막 그 심사 대상 아니면 아주 외곽으로 나가거나
근데 이 중심 쪽으로는 들어오기가 조금 힘든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에 저는 혜택을 못 받았지만 그거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좋은 환경이죠. 작업실이 일단 뭐 한 20만 원 뭐 이 수준에서 되게 좋은 작업실을 쓸 수 있고 건강보험도 되고 연금도 포함되고 그렇게 보신다면 어쨌든 뭐 다들 많이들 아는 얘기지만 베를린 같은 경우에 결국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가장 상대적으로 봤을 때 예술하기 좋은 환경이죠. 좋은 사실. 환경이고 예. 도시고 예. 그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서도 개인적 경험에 의하신다라면 어떤 뭐 예술적인 영감들 많이 받을 수가 있고 좋은 작가, 좋은 전시 이런 것들이 인프라들이 많이 구성이 돼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향유계층. 향유계층의 탄탄한 향유계층들. 뭐 돈이 없는 뭐 작가들한테 집을 주지는 않지만 그냥 자기네 그 또 이중적인 것 같아요. 자기네 집에 어떤 아티스트들이 좀 와 있기를 바라는. 저희도 이번 이들로 이사 들어오는데 독일 애들이 드디어 아티스트들이 우리 집에 우리 건물에 오는구나 막 이러면서 막 환영해주고 물론 계약서 쓸 때는 힘들지만 막상 계약서에 통과하고 나면 네.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죠. 네. 근데 여기 지금 마일플라키스트라세가 베딩에서 지금 예뻐지고 있는데 여기 지금 대한공간도 있고 출판사들도 있고 디자인 출판사들 이 분위기가 있거든요. 여기 문학가들도 있고 문화예술의 좀 중심지로 제 베딩이 가난하지만 아름다운. 아직은 정리가 안 됐지만 서서히 지금 몇 년 전에 비하면 굉장히 좋아졌죠. 이 아트리에로 오신 거는 지금 작년 8월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가 어떻게 그 BBK에서 운영하고 아니 저희는 원래 거기 있었다 그냥 만료돼서 일로 넘어왔고 여기는 프리바스로 저희가 프리바스로 구하신 거군요. 근데 이런 식의 프리바스로 운영할 수 있는 그 작업 공간들이 베를린에는 상대적으로 구하기가 쉽지 엄청 어려웠어요. 한 3개월 이것도 구하는데 3개월 걸렸는데 기적적으로 구한 거고 마찬가지 문제가 그 집 구하는 거랑 똑같이 아티스트들한테 어떤 공간 자체를 빌려주는 거에 대해서 의식을 많이 해서 예를 들면 뭐 1년치를 다 내라부터 그런 제안도 있었고 여기는 어떻게 다달이를 하십니까? 예, 여기는 지금 그 주인 와이프가 아티스트여가지고 전부 아틀리에예요 이 건물이. 좀 그거를 좀 하시는 분들이 예술가들한테 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서 광주가 거듭나고자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거가 갖추어져야 되겠다. 이러면 좋겠다. 일단 광주가 가지고 있는 광주 정체성이 5.18부터 시작해서 사실 그 라이프치랑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 평화 시위들부터 시작을 해서 비슷한 환경. 그러니까 사실 예술가들한테 굉장히 좋은 그 인스피레이션을 받을 수 있는 되게 유일한 도시죠 한국에서. 그런 아픈 역사도 있고 할 얘기들이 좀 많은 도시죠. 스토리텔링이 기본적으로 있고. 라이프치가 그거를 되게 성공한 도시죠. 월요 데모가 시작이 됐고 그걸로 이제 통독이 된 거니까. 근데 이제 제가 느꼈을 때는 아직은 이제 한국은 서울 중심이잖아요. 아트 인더스트리가.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했을 때 결국 그 향유계층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술을 얼마나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거기에. 그렇죠. 근데 지금 광주 비엔날레 같은 게 들어가긴 했으나 제가 광주에 가서 느꼈을 때 굉장히 이건 동떨어진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냥 여기 국제 행사고 사람들은 그냥 관심 별로 없고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너무 어려워하는 내가 가도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근데 그 틈에 광주 비엔날레 그냥 프리 오픈 날 갔었는데 그날 데모 하시더라고요 5.18 그 앞에서 해외 외신들이 오니까 그래가지고 되게 혼잡하고 좀 분위기가 좀 경직되고 그러긴 했었는데 말씀하셨듯이 또 관계되는 게 아까 일상적 공유에서 여기 들어왔더니 이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아티스트가 여기 들어왔다. 기본적으로 이분들 자체 여기 사시는 분들 자체가 예술에 대한 어떤 선호도 어쨌든 상징적 자본으로서의 인정 이런 것들이 일상에 있다. 그것이 도시 굉장히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인 거죠. 향유계층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향유계층이 존재하면서 다양한
그 예술 장르와 예술 실험들부터 해서 고품격적인 예술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그것들이 전시가 되면 여기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관객이 없이는 불가능한 그렇죠. 예술이니까. 근데 그러기에는 이 갭이 아직은 좀 광주는 큰 것 같은 느낌. 그 갭이 상대적으로 이제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적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에서는 뭘 상대적으로 서울에 중심이 모여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광주보다는 좋은 상황이나 세계적인 추세로 봤을 때 서울도 향유계층이 두꺼운 도시는 아니죠. 네네. 마켓도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곳은 아니고 지금 그 갤러리스트들이랑 얘기를 하면 지금 서울이 아시아의 아트 마켓의 허브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아. 그래서 한번 이제 예를 들어 뭐 여기서 A급 갤러리, 상업 갤러리가 한국에 런칭을 해서 거기서 여기를 베이스로 이제 중국이랑 다 진출을 할 수도 있는 지금 되게 중요한 곳이 됐어요, 한국이. 근데 여기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무슨 현상이 또 있냐면 이 갤러리들이 외국 작가 작업을 한국에서 팔 때 너무 쉬워요. 근데 한국 컬렉터들이 한국 작가 거는 기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외국 작가가 검증되지 않은 작가가 들어가도 솔드아웃이 되는데 그냥 그 정도로 여기는 살 준비가 되어 있는 도시인데 한국 작가께 올라갔을 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근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영향으로 이쪽에서 무슨 한국 작가라든지 혹은 아시아 작가들이 또 이쪽에서 붐이 생기거나 이런 것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서양의 작품들이 가서 거기서 오히려 그 아시아 마켓을 공략하게 되어지는 도매 장르라고 해야 되나? 중간 점에서 반대의 역할을 못하고 반대의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를 했었죠, 갤러리스트들은. 얘네들이 들어오면 우리 작가들 것도 한번 갖고 나가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지금 몇 년간 그러지는 못하고 많이는 안 돼 있는 게임인 게 엄청 찾는데요, 그들은 한국 작가. 근데 국제적으로 데리고 나갈 작가는 뭐 많지는 않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그것이 다이나믹하게 향유층들이 좀 더 어떻게 보면 광주 시민들이죠. 광주 시민들이 좀 더 예술에 더 가까워지거나 혹은 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끔 어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면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할까요? 예술가님 말씀. 어떤 뭐 예를 들어 음악을 좋아하게 됐나, 어떤 뭐 체육을 좋아하게 됐나 했을 때 보면 되게 좋은 거를 봤을 때 끌리거든요. 아주 좋은 거를 봤을 때. 그냥 이렇게 있는 그냥 뭐 아마추어 축구 선수를 보면서 축구 선수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는 거랑 똑같이 되게 좋은 컨텐츠들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나를 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존재를 해야 되고 일단은 우리가 예술이라는 것은 유희적인 것도 있겠지만 사실상 고통의 승화라든지 그렇죠? 인간의 본연적인 문제들이 이미지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예술적 장르로 승화되는 거잖아요. 이거 보편적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상처, 고통 혹은 그 응어리져서 있었던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예술적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작업들이 오히려 그런 전시들이 마음에 와닿는 작품들이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그 간극이 줄어들 수 있는 졌어야 했는데 예를 들면 민중미술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대표적이잖아요. 근데 그 표현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뒷셀의 인맨조르프나 이쪽에서 있었던 어떤 화풍의 이미테이션 같은 느낌들이 일단은 있고 스스로 개발해낸 어떤 문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독일 예술의 어떤 영향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도 분명히 간극이 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면 만약에 그때 그 비주얼라이징이 아까 얘기했던 뭐 국가대표 선수들처럼 완전히 훌륭했다면 그럼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사회적인 메시지를 아나운싱 하는 거에는 굉장히 적극적이었으나 뭐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좀 아쉽지 않았나. 혹은 그러한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에서 민중미술의 어떻게 본다면 그 제 표현을 많이 모르겠지만 투박성이라든지 혹은 그것들이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면 또 다른 차원의 것들이 그리고 다층적으로 그렇죠? 다양한 방식으로 오히려 보면 층위를 갖다 달리하는 예술성들이 좀 구현됐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사실 들어가면 사실 일제시대까지 내려가야 그렇죠. 돼요. 예. 네. 왜 문화가 왜 단절이 돼서 우리가 서양 문화를 그냥 맹목적으로 흡수를 했었고 그거에 대한 비판 의식이 사실은 80년대 결여가 좀 됐었고 그 안에서 또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어떤 예술 형태도 좀 존재를 했었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역사적으로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어떤 상황을 한 번에 이렇게 고치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광주 같은 경우는 민중미술이 굉장히 거기서 저희가 배울 부분은 분명히 배워야 되는데 크리틱할 부분은 분명히 좀 크리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표현적으로 저렇게 나왔을까? 그래서 대부분 이제 선동 위주로 좀 가고 극사실로만 갔었고 그러니까 어떤 표현 방법의 스펙트럼이 넓지는 않았다는 근데 그걸 또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기에는 그거를 즐길 수 있었을까?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러한 크리틱이 들어가면은 그거를 추구한 물론 그 장르는 장르 자체적으로 것으로 나눌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런 크리틱이 들었을 때는 그것을 또 다른 차원에서 또 표현하는 다른 방식도 그러니까 결국은 민중미술의 스펙트럼이 좀 넓어지는 차원의 시도들이 가능할 필요도 있다. 지금 사실 할 수 있어요. 포스트 민중미술로서 지금 세대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광주라고 하는 주제로 작품을 하신다고 한다면 어떠한 작품을 혹시 만약에 제가 그냥 어떤 그 경계 없는 그냥 아티스트면 저는 영상 미디어 가지고 뭔가 좀 세련된 언어로 그 얘기들을 좀 풀어냈을 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해요. 그리고 지금 광주가 그 융합미술 그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바람직하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굉장히 악취란 씬인데 그쪽이 지금 아주 하이에 있는 씬인데 그것과 관객 간의 이제 갭은 어마어마한 거죠. 예술하기 좋은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어느 하나만 갖추어지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것들이 갖추어지지만서도 맞아 유기적으로 연결되게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뭐 몇 가지 키워드를 주셨는데 1차적으로 우리 박 작가님의 경험에서 본다면 예술하는 입장에서 어떤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전시들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물론 뗄 수 없는 것은 그런 전시가 가능하려면 향유층이 그만큼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죠? 예.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전시장 자체가 예술가와 예술가의 대화도 되겠지만서도 향유층과 예술가의 대화 그 다음에 또 그걸 보러 간 예술가와 거기 찾아온 향유층들의 대화의 장소가 되는 하나의 접촉 공간의 형성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어쨌든 저는 가장 중요한 건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예. 교육 예, 거기 아기 때 그 교육부터 시작해야 되는. 점수만 매기는 교육이 아니라 향유할 수 있게끔 하는 좋은 걸 많이 보여줘야 돼. 진짜 좋은 거를 많이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동네 지역 무슨 문화 행사 말고 정말 좋은 거. 사실은 이제 아트 스쿨에 대한 입시 제도부터 다 문제고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다 문제니까 되게 많은 거를 좀 반성을 해야 돼. 그렇죠. 아까 물론 광주하고 라이프치히의 역사적 경험의 유사성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봤을 때 베를린과 광주가 만약에 문화예술 교류를 한다면 어떤 교류들을 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일까? 일단 좋은 그 인프라가 구성이 되려면 작가들이 그 광주라는 데를 가고 싶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떤 환경을 예술가들한테 조성을 해줬을 때 그 환경으로 예술가들이 몰릴까? 일단 뭐 자본이죠, 뭐. 자본. 그렇죠. 레지던시 좀 가난하게 있어도 먹고 사는데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과 비등비등하면 서울로 가겠죠. 근데 그렇지. 월등히 여기에 어떤 메리트가 있다 그러면 광주에 좋은 작가들이 몰릴 거고 그 작가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인프라들이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그 시간은 좀 소통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거를 우리가 그 문화라는 거를 내가 향유를 하려면 굉장히 좋은 거를 봐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확 좋은 거를 봐야 내려오는. 그 다음에 인디도 보고 뭐 뭣도 보고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 다음에 내 취향이라는 게 생겨 거기서.
근데 이제 한국 얘기할 때 제일 컬렉터들 얘기할 때 제일 큰 문제가 취향이 없다는. 취향이 없. 자기 취향이 없다는. 그래서 갤러리스트가 뭐 이거 투자하면 사고. 그러니까 해외 작가들 이렇게 왔을 때 저자가 검증이 안 돼도 갤러리스트가 뭔가 푸시를 하면 사는 거죠. 자기 취향이 없으니까. 그 어떠한 사람이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취향이 형성되려면 뭘 고민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실 독일에서 조금 놀랬던 포인트가 그 취향에 대한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저한테는 너무 낯선 저런 걸 누가 봐 하는 그림이 있어요. 저런 것도 막 누가 사나? 뭐 펑션이 되나 하는데 사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으면 사는 거예요. 뭐 키치든 하이엔드든. 그러니까 내가 내 집에 걸고 싶으면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조금 한국이 아직은 좀 약하죠. 그 취향 문제. 소위 말해서 한국인이다. 물론 아까 질문 주셨던 한국인이다 혹은 그런 것 때문에 뭐 이득을 보거나 한류 영향으로 이득을 보거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독일 왔을 때 제 친구가 이제 할레에 잠깐 놀러 왔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갔더니 한국에서 너 어디서 왔어? 그래서 한국에서 왔어. 그러면 거기 전화기 있어? 그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동독은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때 이미 지하철에 인터넷이 깔려있던 시절인데 근데 거기 전화기, 그러니까 북한이랑 뭐 한국도 잘 구별을 못하고 그리고 한국이 어느 정도 뭐 그걸 아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사는지까지는 막 모르는. 근데 소녀시대의 등장과 강남스타일의 등장으로 유학생들의 그 지위가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체감적으로도 굉장히 빠르게 지위가 상승을 했죠. 그러면 작품 세계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관계가 되나요? 있을 것 같아요. 그 문화가 저한테 영향을 주는 건 아닌데 그 여기서 한국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국에서 작가가 왔어. 한국 출신이야라고 하면 그냥 한국에서 왔나 보다 하는데 이제 약간 어떤 판타지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옛날에 그 일본을 동경하던 그런 현상들 그래서 어떻게 일본에서 만들어진 무엇인가에 대한 그냥 호기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체감적으로 느끼기도 하고. 그럼 앞으로 요 전시 다음 단계의 작품은 어떤 작품을 구성하고 계신지요? 지금 이 테마로 한번 조금 더 연구를 할 거고 지금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거는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뭔가 확신이 생긴 일인데 그 VR 전시 공간을 저만의 플랫폼을 좀 만들고 싶은 거예요. 가상에서. 예를 들어 온라인 그 플랫폼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전시장을 저희가 필름으로 360도 카메라로 필름을 찍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인터랙티브한 어떤 코딩들을 넣어서 이렇게 도트를 찍으면 사람이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갤러리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물리적인 공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많이 그것도 해체시킬 수 있는 조건이고 혹은 그러한 온라인 플랫폼이라든지 온라인 공간에서의 전시 효과들을 또 더 활발하게 해줄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거를 또 만들어내는 그런 지원을 또 그렇죠. 정부에서 해주시면 그렇죠. 그리고 한국은 그거를 만들기에 아주 굉장히 좋은 여건이기 때문에 여기랑 또 비교가 안 되죠. 여기는 엄청 후진이니까 지금 그쪽으로 IT 쪽으로는. 그래서 한국은 뭐 만약에 그쪽으로 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겠죠. 이미 다 시스템은 구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5G도 그렇고. 뭐. 저는 이제 그전 인터뷰에서 그 제가 독일에 살면서의 경험을 본다면 과정에 대한 인식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 자체가 단기 투자에 실질적으로 왔다가 빠지고 가버리고 그런 보여지기식 성과 위주로 보다는 길게 봐야지 문화적인 것도 성숙이 되면서 향유층까지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지 않습니까? 장기 프로젝트로 가는 것이 오히려 가장 빠르게 무언가를 이끌어내는 그런 어떤 신뢰가 좀 쌓여야 되는. 그렇죠, 맞습니다. 신뢰와 지속 가능성 같이 가는 거니까 그죠? 네, 오늘 또 이 베를린 베딩에서 이렇게 멋진 파인 아트 작업을 하고 계시는 그 박진아 작가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